좋은 질문이세요. 그 상담사분들이 아무리 통계를 돌려봐도 상담사분들의 95%는 우리나라는 여성입니다. 다른 나라는 70%까지가 여성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여성이 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남성을 항상 근데 필요로 합니다. 작은 퍼센티지만 뭐 전문적인 기술과 관련된 설명을 위해서 거기를 전공한 남성 직원을 뽑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공과대학 계열에. 그런데 남성 직원을 뽑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확인한 걸로는. 하나는 관리직으로서 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성을 뽑아서 팀장 그 위쪽으로 계속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남성의 목소리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객들의 경우에 있어서 불만을 토로하다가 사장 바꿔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윗사람 바꿔 혹은 사장 바꿔. 그럴 때 남자 직원, 진짜 사장이 아닙니다. 남자 직원을 바꿔주면 전화 바꿨습니다고 하면서 남성의 목소리로 등장이 되면 고객분들이 좀 차분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성의 목소리를 위해서, 좀 권위 있는 목소리를 위해서 남성 직원을 반드시 소수라도 선발하려고 하는 게 콜센터마다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상담사분의 음성이 실제 고객이나 시민들한테 전달될 때 오토튠에 의해서 남성 목소리, 저는 남성 목소리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오토튠에 의해서 목소리 변조가 된다고 하면, 즉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신분이나 감정을 완전히 삭제된 형태로 지식만, 정보만 전달되게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시민들이나 고객들이 그렇게 불쾌한 혐오스러운 말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상하기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의 목소리가 만약에 나온다고 할 때는 실제 좀 불쾌한 대응이라든지 폭언들은 많이 줄어들 거고, 특히 성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 3월에 구로 콜센터 상담사분들이 97명이 집단 감염 일어났던 게, 그 당시 서울 수도권에서는 첫 번째 집단 감염이었고, 수도권 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첫 번째 사망이 그 집단 감염에 의해서 가족 남편분이 사망한 사례가 이때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상담사분들이 방역이 중요한 그 시기에 어떠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죠. 그 사건 이후에 상담사분들의 현실이 적극적인 국가의 대처에 의해서 코로나 시기에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기대했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건 이후에 상담사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60에서 70%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걸로 나와 있고, 그 해 7월, 8월에 한 1,700명 넘는 상담사분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가, 내가 지금 열이 나고 있고 몸에 감염과 관련된 이상 징후가 있는데 쉬거나 혹은 귀가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열이 나고 문제가 있으면 코로나를 의심해서 일을 그만두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그대로 강요받은 게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코로나에 의해서 감염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감염이 확산될지 모를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에요. 실적.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통의 모든 고객센터나 콜센터는 전부 다 직접 고용된 게 아니라 하청업체에 의해서 고용된 상담사분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덕성여대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덕성여대 직접 상담사분들을 뽑아서 덕성여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전문 고객센터 운영 업체한테 이거를 외주를 줍니다. 그럼 외주를 주면 저 밖에 있는 다른 건물 안에서 업체가 상담사분들을 고용하고 교육을 짧게 시켜서 상담을 맡깁니다. 그런 경우에 하청업체가 맡아서 하는 거죠. 그럴 때 원청회사는 하청회사에 주어진 업무 양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보급비를 줍니다.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에 맞는 실적이
몇 명 인원이 하기로 했고 하루 콜은 얼마만큼 하기로 했다는 것을 실적을 98%, 99% 완료해야지만 약속했던 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이기 때문에 하청은 무조건 그 만들었던 그 업체와의 원청 회사와의 계약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99%의 전화가 오면 무조건 100개의 전화가 오면 98% 이상 응대해야 된다는 기준, 그리고 오늘 하루 목표치가 120개의 전화를 받기로 규정을 정해놨으면 모든 상담사분들이 120개의 콜을 매일 99% 이상 완료하게끔 끌고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회사가 80명이 전화를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아프거나 병가에서 빠지지 않고 그 80명이 완료할 수 있게 근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게 하청업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콜의 질이라든지 상담사의 만족도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보건 휴가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학생분들도 있죠. 여성분들을 위해서 생리 휴가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앉아서 전화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받는 것을 안 하고 내가 열이 나서 감염이 의심돼서 나가거나 생리에 문제에 있어서 휴가를 쓰려고 한다든지 혹은 진짜 병가를 쓰려고 한다든지 할 때 그와 같은 업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무시되는 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만 하더라도 금방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끊임없이 반복됐던 일들이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원청에서 직접 고행해서 하지 않고 외주를 주게 되면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팬데믹 시기에 이게 가장 극단적으로 폭발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단 감염의 위험성 안에서 비대면에 의한 업무가 급증했거든요. 왜냐하면 거리두기 때문에 상담사분들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게 보통 한 18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월급은 똑같아요. 업무량은 180% 증가했는데 월급은 똑같고 휴식 시간은 없고 근데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겹쳐진 상황 안에서 상담사분들이 번아웃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변화되는 것들은 전혀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 시민분들은 필수노동자보호법이 2020년 12월에 논의가 됐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착착착 진행되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현장의 변화는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사람입니다 고객님을 쓸 때 사실은 기존에 좀 썼던 학술적인 글들이나 대중적인 글들 그리고 추가로 제가 글을 다시 썼는데 책의 목차나 배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상담사분들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 책에서 처음 장하고 끝에 장을 좀 집중적으로 특정한 내용으로 꾸렸는데 처음 장은 이게 상담사분들의 현실이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한 50년 정도의 우리나라의 근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산업 발달 시기였던 70년대, 80년대 시기에서부터 연장선상에서 지금을 바라보게끔 일장을 썼었고 그래서 그 장에서는 여공들의 현실과 지금의 상담사분들의 현실이 구체적인 노동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지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장에 다뤄져 있고 그런 상담사분들의 한국적 상황이 한국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챕터에서 영국과 인도의 사례를 가지고 대비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나라만 특출나게 우리나라 여성들한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의 문제도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연속되어졌던 문제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게 제 책의 좀 목적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독자분들이 좀 유념해서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책을 쓸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마지막 에필로그였습니다. 왜냐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책은 제가 독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쓴 건데 일반 대중들한테 제가 가진 마지막 메시지는 뭘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콜키퍼 선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일부러 그런 조어를 만들었는데 콜키퍼 하면 무슨 골키퍼처럼 지킴이 같은 느낌이 좀 들게끔 만들었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표현, 시작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었어요. 하우스키퍼라고 하는 가정주부에서 하우스, 집이라고 하는 것을 콜이라고 하는 전화로 바꾼 것 뿐입니다. 상담사분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저는 디지털 현모양처라고 표현도 썼었는데 가정주부로서의 삶이 그 산업화 시기에 공장으로 이어졌다가 그게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정보를 전달해주는 상담사 역할로 바뀐 것 뿐이지 가부장 하에서 여성이 처해졌었던 그 열악한 지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정주부, 그 과거의 가정주부들이 억압받고 무임금의 돌봄 노동을 했었던, 가사노동을 했었던 그 상황에서 사실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서 하우스키퍼에서 단순히 하우스가 콜센터의 콜로 바뀐 것 뿐이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콜키퍼 선언이라는 것을 썼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중의적인 의미로 콜키퍼를 쓰려고 했었던 이유는 실제 상담사분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키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책에서는 이제 말미에 그 얘기를 썼었는데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는 디지털 정보를 제공해주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정보들을 전화를 통해서 상담사를 통해 얻게 되잖아요. 그거는 디지털 정보를 전달해주는 전문가가 해주는 역할이었고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제 상담사분들은 정보 노동자, 디지털 정보 노동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는 외국에서는 이워커나 인포메이션 워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우리는 인정해주고 이제는 누구나 다 필수 노동자로 알고 있을 정도로 상담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모든 사회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여성이면 할 수 있는 감정 노동이고 어떠한 경력도 없이도 할 수 있는 비숙련 노동이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해주는 정보 노동자로 우리가 새롭게 정의 내리고 그분들의 노동의 가치를 시민들도 그리고 기업도 인정해주고 그에 걸맞는 대우와 월급이나 환경들을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책을 통해서 마지막에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쓰고 있는 글들이 정동노동과 관련된 이야기고 상담사를 주제로 한 글이에요. 지금도 밤새 쓰고 있는 글이 그건데 전 마주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책을 쓴 것도 사실은 독자하고 책 글을 통해서나마 상담사가 시민들, 독자들이 마주칠 수 있게끔 하고자 싶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책이 그런 목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화벨이 울린다라고 하는 극이 연극으로 올려진다고 했을 때 매우 반가웠던 거는 글이나 목소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행위로서 독자들, 시민들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런 마주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글이나 혹은 전화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 그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반갑게 생각했었고 그렇게 마주침의 기회나 장소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간극이라고 하는 오해의 간극들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연극이 전 너무나 반갑고 많은 분들이 현장에 와서 실제 오감을 통해서 상담사분들 현실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